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초기와 중기, 후기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그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초기 르네상스 그리고 그 초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는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세기 초 르네상스 건축의 중심은 당연 피렌체였습니다. 이 피렌체의 고대 건축의 재생은 중세적 골격, 그러니까 과거 중세 시대에 있었던 건축물에 고대의 옷을 입히는 정도의 묘사에 그쳤는데요.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회화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인간 정신 회복을 바탕으로 르네상스는 중세 신중심의 미술에서 인간 중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서 초자연적인 중세 미술에 반대해서 인간과 자연의 현세적인 아름다움을 긍정하는 사실적인 미술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종교와 관련된 천사, 또 신부, 수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에 바탕을 둔 이성적이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이 강한 인간과 자연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대 양식화로 고대의 로마 시대에 재현된 다시 표현된 모든 예술 양식을 이때 안티카라고 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래된 물건을 앤틱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당시에 발생된 말. 그래서 모든 예술 양식, 재표현된 모든 양식은 올 안티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짧게 보셨지만 초기 르네상스 미술을 정리해 보자면 15세기 때부터 유럽 문화의 폭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딕 양식에서 그러니까 종교의 주체에서 실망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현세에 많이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상공업이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물류가 많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이 유럽 문화가 가진 문화의 황금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형태의 예술이 진정한 예술로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그 과거에는 종교 예술만 예술로 인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페이트론이라는 영어로 번역하자고 하면 성직자 또 후원자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후원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처럼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 그런 후원자들을 통해서 지지받는 예술가들이 온전히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미술가 그리고 조각가를 위한 특수 학교도 설립이 되고요. 또 새로운 기법을 과학적으로 고안해내고 창의해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그동안 종교적인 예술만 추구하다가 이제 비종교적인 예술 주체 그리고 그 주체의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또 반면에 감히 하나님이 주신 몸, 신체를 건드리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인체를 해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실주의 작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맨날 눈으로 보던 것을 그냥 단차원적인 평면으로 그렸었는데 이제 투시도법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건 조금 크고 선명하게, 먼 곳에 있는 것은 조금 흐리고 작게 그리는
이런 투시도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투시도법을 창안해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언급이 될 텐데요. 어쨌든 유럽 예술, 유럽 회화, 유럽이 공간 미술이 더 많이 발달되게 된 특별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 투시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르네상스 건축. 그런데 첫 번째 타이틀에 필리포 브루넬리스키 사람입니다. 이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도시인 이 피렌체는 중세시대 북방의 지배하에서 양모공업이 발달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서히 시민 세력이 대두해서 시의 주권을 시민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 후반에는 이와 반대로 장식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장식 과잉에 빠지면서 메디치가의 쾌락적인 분위기와 많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지금으로 보면 더 우리가 더 많은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계기, 아무튼 그런 쾌락적인 분위기와 상응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라는 르네상스의 거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조각가입니다. 원래는 조각가. 그래서 이 조각가가 이제 피렌체 대성당 정문 성동 공예의 컴페티션, 그러니까 경쟁 PT죠.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글쎄 중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나이가 굉장히 젊었는데 많이 실망도 했을 텐데 이 브루넬리스키는 그 기회에 로마로 떠납니다. 로마로 떠나서 건축 유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상공업의 도시였던 피렌체,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요. 또 투시도법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건축 설계에 있어서 고전적인 건축 요소를 자유롭게 인간적으로 구성하고 단순, 경쾌, 우아한 건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시도법을 통해서 인간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걸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동상인데요.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이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실 플로렌스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설계한 주인공이 바로 이 브루넬리스키입니다. 그래서 그 피렌체 대성당 앞에 있는 동상인데요. 자기가 설계한 돔을 쳐다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문을 성당의 문을 청동 조각을 했던 그 콤페티션에서 경쟁자였던 그 친구는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옆에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르네상스의 황금기에 번성했던 피렌체를 꼭 여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필리포 브루넬리스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필리포 브루넬리스키 투시도법을 발견했고 또 르네상스 건축의 주도적인 큰 역할을 자리매김을 한 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투시도법을 발명하면서 유적을 스케치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마치 공간감이 쭉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투시도를 그릴 수 있게 고안을 해내고요. 그러다 보니 유적들의 크기 또 연관관계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가 되죠? 네, 하나님의 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신의 눈높이에서 바라다 보는 걸 그린다 해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었고 과연 저렇게 그려도 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그 당시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관찰자가 아름다움, 진리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그 전에는 누구만 주인공이 됐어요? 그 전에는 신만 주인공이 됐는데 이제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의 주체가 나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해석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숙련된 제도사로서의 작업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이제 쉬운 말로 디자이너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숙련된 제도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요즘 말로 드래프트, 맨날 밥 먹고 캐드만 하고 도면만 그리는 사람. 물론 그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젠 그리기에서 창조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스튜디오 작업을 하실 때 도면 그리기 싫어하고 또 스케치업, 포토샵 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단순한 숙련공에서 분명히 창조자가 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창조는 솔직히 말해서 신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잘된 것들을 모아서 내가 하나로 합쳐서 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저는 창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고 많이 탐구해 보신다면 분명 유능한 디자이너, 유능한 운영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기 르네상스 건축의 사례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작품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라는 고아원, 보육원이었습니다. 피렌체에 있고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설계를 했습니다. 중세식 건물로 고아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일련의 둥근 아치들로 아케이드식으로 했는데 이때 가느다란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직이 아닌 수평선을 강조, 나지막하니 가로 라인들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한 공간 나눔, 분절, 그리고 대칭된 인면의 수직적 분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된 기둥이 코리티안 주드와 필라스터, 그리고 페디먼트의 로마 시대의 고전적 요소들을 결합한 그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베이, 그러니까 이 한 칸 한 칸은 정육면체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교차 볼트, 그로인 볼트 천장을 가진 고전적 회랑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많은 고아 어린이들로 가득한 공간을 상상해 보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몇 년 전 다녀온 친구들에 의하면 지금은 카페 같은, 그래서 이 공간에 카페, 야외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서 지금은 상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르네상스 건축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 공간부터 보여드렸냐? 이 공간을 지나치면 바로 이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피렌체 대성당이 눈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건물을 통해서 여기에서 점심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성당을 바라보고 이 성당에 간다고 하는데 가고 나서 아까 우리가 머물렀던 그 고아원도 브루넬리스키의 작품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보육원 옆에 있는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작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메디치가에서 지은 성당. 아까 메디치가는 누구라고 했죠? 상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부른 상업부자. 그래서 돔의 현상 설계에 당선된 작품으로 르네상스 건축의 상징적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현상 설계를 했는데 처음에 이 커다란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돔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돔을 올릴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성당을 다 지어놓고 이 돔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성당의 정문 금속 공예 디자인에서 꼼배에서 떨어지고 나서 로마로 건축 유학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이 돔의 현상 설계에 응모를 해서 당선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큰 돔이 없었는데 로마에 유학을 갔다 왔으니 로마에 가서 판테온을 보고 배웠던 거죠. 그런데 이 조적식 구조는 이 엄청나게 무거운 돔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고안해낸 게 더블 스킨, 그래서 한 겹과 두 겹 사이에 나무로 된 딱딱한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 위에 이렇게 옆에 보이시면 다른 주변의 집들 보시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황토색 기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와를 얹음으로 인해서 이게 성당이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서민의 품에 있습니다 하는 지역적 특색의 의미로 황토색 벽돌을 옮겼습니다. 왜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아시바라고 하잖아요. 비계를 놓고 비계를 메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돔을 쌓아야 되는데 비계도 높게 쌓아야 되지만 당시에 또 비계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 높은 비계를 메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이 조적식 구조로 기와장을 하나씩 뼈대 위에 하나씩 올리면서 쌓음으로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고 무게도 줄일 수 있었고 또 비계를 모든 건물에 매지 않고 부분 비계만 매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피렌체 대성당 돔을 보셨는데요. 이 성당의 크기는 지름이 40m, 높이 115m에 이르는 거대한 성당입니다. 팔각형 위에 이중 세일 구조로 지어진 돔은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의 아이디어와 창의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큰 그런 기와를 얹은 가장 큰 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팔각형의 링 구조는 횡력을 지지하는데 아주 우수한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건축에 있어서의 플로렌스의 문화적인 태도를 반영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적인 태도란 즉 이 적벽돌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건축물들 보셨죠? 황토색으로 되어 있던 서민의 주거 공간, 그래서 서민이 함께하는 교회당의 의미를 내포하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퍼블릭 이벤트, 이로 인해서 당시대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그들을 위하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르네상스 건축의 사례 중에서 역시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설계한 성 로렌조 성당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행이었던 모듈에 의한 단순한 외관과 내부, 그리고 우리 계속 배웠죠. 바실리카식, 삼랑식 아일,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그래서 삼랑식, 여기 보시면 한 통, 두 통, 세 통 이렇게 크게 나뉘어졌고요. 아일 측면, 이 아일 측면에 이 통로 측면에 작은 예배당 같은 것을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닥 패턴 그리고 인면의 정연한 기둥 배열을 통해서 천정의 코퍼링 등은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일소점 투시도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본인이 투시도법을 그리다 보니 쫙 깊어 보이게 하려면, 더 깊어 보이게 하려면 일소점 투시도에서 사용되게 그리기 편한 이런 격자형, 그 다음에 나열된 기둥들을 사용하면 더 공간감이 깊게 느껴지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실내 코너벽을 벽 기둥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코너에 맞게 잘라내고 또 접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르네상스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기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둥의 옆면이 보이네? 옆면이 꺾여지는데 어떡하지? 그럼 기둥을 펼쳐서
이렇게 접고 또 부조 형식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성당의 구 성구 보관실은 펜던티브 돔으로 덮여 있는 네모난 방인데요. 이 벽기둥과 엔타블레처를 사용한 고전적인 코린트식 오더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성물 보관소인데요. 기하학적 유에 의한 정육각형 안에 이렇게 아치를 세우고 또 그에 내접하는 구, 또 구, 이렇게 구와 구 밖에 외접하는 구를 사용해서 수학적 계산에 따른 공간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치 안에 아치가 있고 거기에 구도 있고 이 사이에 접하는 면, 이게 학생들한테 CAD로 그리라고 하면 띡띡 찍으면 딱 원이 그려지긴 하는데 그 당시 과학으로 그 당시 수학 계산으로 이렇게 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평평하지 않은 굴곡진 면에 이렇게 또 정원을 그리는 수학 계산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치 예배당입니다. 파치 예배당은 성 크로제 성당의 회랑 중정에 위치해 있는데 6개의 기둥이 있는 정면의 주랑, 그리고 그 위에 볼트 천장, 그리고 평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직사각형이지만 하부의 중앙 공간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색 코리티안 필라터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짙은색 코리티안 필라터스는 뭐냐면 기둥을 이렇게 입체로 한 게 아니라 부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둥 부조를 벽에 붙여서 내부를 분절시키고 모듈 체계를 더 강화해서 적용한 그런 표현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터스 상부에 아키트레이브가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치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1층의 경계를 나타내고 또 2층은 반원형의 아치와 그 사이에 펜던티브, 또 돔이 있죠. 그 사이에 여기 보면 펜던티브가 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던티브, 그리고 3층은 커다란 돔으로 3층은 이렇게 커다란 돔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1층, 여기까지 2층, 여기 3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설계한 성 스피리토 성당입니다. 역시 피렌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라틴 십자가의 평면을 지닌 삼랑식 기둥이 3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3열로 되어 있고요. 트란셉트,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트란셉트와 앱스, 이 부분이 앱스인데 앱스 부분에도 이렇게 통로를 설치해서 아이를 설치해서 아이 측면 주에 이 측면에 이렇게 반원형의 작은 채플들을 반복해서 에워싼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이 매우 조소적이다, 공간이 매우 입체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이 매우 조소적이고 입체적인 벽면을 연출한 그런 아름다운 성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천정에는 코퍼링을 쫙 천정 코퍼링을 두어서 1.2시도의 극대화 효과로 공간의 깊이감, 공간감을 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고전 양식을 도입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대 로마의 양식을 새롭게 재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전 건축의 모듈 베이스를 다시 도입을 해서 또 그리스 신전에서 가지고 온 기둥 하부의 반지름을 기본 모듈로 해서 모든 건물 부분을 비례를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페에서 떨어지고 나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건축술을 배우고 와서 그 기준으로 삼은 게 로마의 기둥들이다. 그래서 그 신전의 기둥들을 가지고 그 둘레를 기준으로 가지고 한 개의 모듈,
건축을 가지고 모듈들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처럼 서로 연관되는 건물의 모든 디테일에 통일성을 주었고, 그렇다고 또 고전 양식의 건축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원리를 이해해서 다시 종합하여 과거에 이렇게 산만하게 돼 있던 것을 간략하게 절제한 장식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고, 뭐 그렇게 더 발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규모의 축소, 과거 신전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건축들은 건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토목에 가까웠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커서 인간의 시야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찰자,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됐으니까 관찰자의 시야 범위에서 벗어나는 모호함을 없앴다. 그리고 건물 구성 요소로는 동일한 크기, 정교한 구성, 그리고 건물 전면에 디자인의 원리를 암시하는 명확히 전달되는 기하학적 질서의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고려한 브룬엘리스키의 장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의 형태를 표현하고 이것이 그가 개발한 투시도법과 만나서 만들어질 공간을 미리 그려보고 계획하고, 그래서 마치 계획하기 전에 내가 신이 된 것처럼 계획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계획하고 살펴볼 수 있는 단계를 이 필리포 브룬엘리스키가 성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기 르네상스 건축인데요. 초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중기, 후기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미켈로초 디 바르톨로메오. 이 바르톨로메오는 브룬엘리스키의 제자입니다. 메디치 가의 전속 건축가로 활동하면서 팔라쪼 건물을 많이 설계했는데요. 팔라쪼라는 것은 도심에 있는 권력자나 부호의 저택 또는 시청 운영의 본거지가 되는 청사와 같은 기념적인 성격을 지닌 세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왜 일본에 있는 일팔라쪼 호텔, 그만큼 권력자, 부를 상징하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팔라쪼 건물은 중정을 가진 미음자,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전통적인 주거 공간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1층은 작업장이나 창고로, 2층은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층은 러스티케이션, 그러니까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서 그대로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 강인함을 강조했고요. 또 2층은 줄눈이 보이는 정층 쌓기, 그래서 돌림띠에 의해서 여러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돌림띠에 의해서 쭉 가로로 길게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그래서 돌림띠에 의해서 여러 층으로 나뉘어지면서 각 층은 위로 갈수록 높이가 조금씩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3층은 매끈한 석재에 의해서 완화되면서 최상부에는 깊은 코니스에 의해서 극적으로 역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주범, 코니스, 박공 등 로마 시대가 가졌던, 그리스 시대가 가졌던 고전적 요소들을 도입하고 내부 바닥 높이와는 관계없이 층이 높아질수록 인면의 층고가 낮아지고 바닥 외장 마감재가 더 매끈매끈해졌다, 거칠어진 게 점점 없어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건축가, 같은 건물인데요.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중앙 미음자형 홀을 두었고요. 인면에서 보면 아까 사선에서 봤는데 일소점 투시도로 보면 거치고 좀 다듬어지고 더 다듬어진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위에 지붕 부분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 내부에도 투시도, 일소점 투시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좌우측 대칭에 이렇게 길게
바닥 패턴을 주어서 공간감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사람인데요. 로마 시대에 비트루비우스 건축 이론서인 건축 10서를 분석 정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정리해서 건축서를 저술을 해서 고전 건축의 구성 원리를 정리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기하학과 동일시하는 비례 이론으로서 이상적인 비례 체계, 그리고 중앙 집중식 평면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알베르티에게 건축의 본질은 질서와 비례의 법칙에 의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실내 공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수님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비례가 맞느냐, 질서와 비례에 따른 아름다움, 솔직히 기준은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봐왔던 그런 황금 비례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눈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질서와 비례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아치와 기둥의 결합을 반대했어요. 아치는 벽의 일부분 혹은 벽의 피어에 의해서만 지지되는 벽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치는 개구부일 뿐이며 독립된 조각적 요소인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본인만의 강력한 또 주장도 펼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이분의 작품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안드레아 성당입니다. 로마식 신전의 페디먼트, 그러니까 박공,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페디먼트 박공 요소와 개선문의 아치와 필라스터, 그러니까 벽면에 붙인 기둥 요소가 결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정면을 세로로 세 등분, 왼쪽, 가운데 깊은 입구,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3분할해서 만든 기념비적인 문에 정교한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한 것으로 알베르티의 장식적 기교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의 일관성, 그 뭐냐 하면 정면 필라스터의 높이는 내부의 벽면에 있는 필라스터와 높이가 동일하고요. 또 정면은 내부와 같은 폭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못 들어가 봤지만 요 밖에 요 폭이 안쪽에 있는 폭과 같다. 그러니까 일치하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헌병처럼 줄맞추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우아하고 그리스 시대 때 강렬함을 잘 융합을 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비례와 배치에 맞춰서 계획을 했고 정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군요. 내부에 들어가시면 아까 밖에서 보셨던 이렇게 내부의 통로, 그게 그대로 있고요. 위 천정에도 보면 일소점 투시도에서 주는 깊이감, 공간감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두꺼운 벽은 볼트로 만든 채플과 교대로 나타나면서 내부에 거대한 배럴 볼트를 지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 채플들이 이렇게 두꺼운 내부와 이렇게 지지를 하려고 큰 두꺼운 벽들로 받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라쪼 루첼라이. 팔라쪼는 아까 뭐라 했죠? 쉬운 말로 권력가들이 사는 집. 자, 각 층마다 다른 오더를 가진 필라스터를 사용했습니다. 각 층마다. 외부의 이 기둥들 스타일을 보면 지금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다 다른 모양의 기둥 주두를 사용을 해서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처럼 콜로세움 각 층마다 지어진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주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위로 갈수록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주두를 사용한 걸 볼 수 있고요. 각 층의 인면은 코니스, 엔타블레처, 필라스터 기둥에 의해서 이렇게 분절돼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절된 각 벽면의 구성 법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인면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창출하였고요. 그 통일성 안에 고전적인 요소들을 이용해서 질서와 비례에 의한 조화로운 통일의 새로운 건축 양식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게 아까 말했던 질서와 비례에 의한 조화와 통일, 이게 바로 알베르티가 추구했던 건축 구성 원리입니다. 알베르티라는 이름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성 프란체스코 템피오 팔라테스티아노 성당입니다. 고딕의 옛 건물을 개조한 성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면은 3개의 기념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구 좌우의 아치 사이에는 대공과 왕비의 관이 놓이도록 계획되었었는데 현재는 벽으로 이렇게 막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유의를 연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성당인데요. 1300년대에서 1350년대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외관은 다소 높고요. 단순한 바실리카풍이면서 내부는 교차 볼트, 그로인 볼트 3랑식 회랑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6년에 알베르티에 의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서쪽 파사드가 리노베이션 됐는데요. 토스카나 지방에서 유행했던 이탈리아 특유의 장식법이었던 색 대리석으로 이렇게 단정하게, 그러면서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해서 이쪽 서쪽 파사드 단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쪽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고딕 양식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르네상스 건축에서도 그렇고 이쪽 입구 쪽 단면이 대부분 서쪽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서쪽에 커다랗게 장미창을 두었잖아요. 이게 서쪽으로 해가 지면서 해가 길게 드리워져서 조금이나마 안쪽으로 빛을 은은한 빛을, 그리고 서쪽으로 빛이 지는 게 약간 붉게 노을이 지잖아요. 그래서 더 신비로운 빛을 실내 쪽으로 유입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아직 읽은 건 없고 아직 들은 것도 없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쪽 창은 분명히 붉고 길게 느려지는 그림자를, 신비로운 그림자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건축적으로 또는 실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